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읽어드릴게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에서 소개하는 기드 모파상의 생애와 작품 세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 모파상은 1850년 8월 5일에 프랑스의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다. 모파상의 조부는 로렌 지방에서 노르망디로 이주한 18세기 말의 귀족이고 아버지 귀스타브는 시골의 평범한 신사였다. 어머니 로울 역시 그 지방의 부유한 집안의 딸로서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한 여자였다. 1862년 모파상이 12세 되던 해부터 그의 부모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다. 모파상의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노르망디 에트르타에 있는 어머니의 별장에서 살게 되었다. 모파상은 별장에 살면서 자유분방한 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모파상은 그 이듬해 신학교에 입학하여 엄격한 종교적 교육을 받게 되나 결국 2년 만에 중퇴하고 루앙의 리세 기숙생이 되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친구인 시인 루이비에게서 시 창작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루이비에게서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은 모파상은 플로베르에게 소개되었다. 그때부터 모파상은 플로베르를 문학적 스승으로 모셨다. 1870년 보불 전쟁이 발발하자 유격대원의 일원으로 참전하였으나 그해 12월 독일군이 루앙에 침입하자 프랑스군의 패전과 함께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1871년 제대하여 집으로 온 모파상은 자신이 겪은 비참한 전쟁을 혐오한 나머지 문학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훗날 그는 이 참전의 경험을 살려 전쟁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1872년 아버지의 도움으로 파리에 나가 해군성에 취직하였으나 곧 문부성으로 옮겼으며 자기 생계의 기반을 스스로 마련하여 작가 수업을 계속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플로베르를 찾아가 창작 지도를 받기 시작했다. 그 무렵 플로베르의 소개로 졸라, 투르게네프, 도데 등을 알게 되었으며 간간히 신문을 통해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모파상은 플로베르와 졸라에게서 많은 문학적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적 색채가 농후하나 작품에 있어서는 그들과 달리 독특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모파상이 그의 어린 시절을 노르망디나 루앙에서 보내며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농부나 어부들의 소박한 삶을 주의 깊게 보며 내면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는 대자연의 풍경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농부나 어부들의 소박한 삶이 연연하게 흐르고 있다. 그가 작가로서 결정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1880년 졸라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파의 동인지인 매당의 저녁에 비계덩어리를 발표한 뒤부터였다. 이 작품은 특히 날카로운 인간 관찰의 면, 글의 짜임새 등에서 다른 어느 작품보다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문단 등장과 함께 이때부터 눈이 나빠지고 신경계통의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만 해도 불치의 병이었던 매독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1881년 첫 단편집인 메종 텔리에와 곧이어 두 번째 단편집인 피피양을 발표해 단편 작가로서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883년 33세의 모파상은 여러 해 동안 구상해온 그의 처녀장편 여자의 일생을 발표하여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했다. 이 작품의 원제는 어느 생애이나 우리에게는 여자의 일생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 후에도 병마와 싸우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글을 썼던 그는 짧은 작품 활동 기간 동안 300여 편의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6편의 장편 소설, 3편의 기행문, 1권의 시집, 몇 편의 희곡을 남길 정도로 작품 활동에 몰두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다작으로 인한 피로와 복잡한 여자 관계 등으로 1893년 7월 6일 43세의 나이로 짧은 생애를 마쳤다. 모퍼상의 문체는 플로베르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명석하고 간결하며 사실 묘사에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문학은 짙은 염세주의, 패시미즘의 바탕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정신세계에는 작품마다 하나의 특색으로 두드러지며 그의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여자의 일생을 집필할 때쯤부터 그의 작품 속에 심리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기본 사사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 귀족의 선량하기 그지없는 소녀 잔느가 한 여인이 되면서부터 겪는 인생의 환멸을 염세주의적 필치로 그린 이 작품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과 함께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이 낳은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인공의 버림받은 삶에 대비해 노르망디 지방의 자연 풍경을 섬세하게 묘사해 읽는 이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에 젖게 하는 점이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다. 이 작품으로 인해 평소 모파상에 대해 외설에 가까운 작품만 쓴다고 혹평을 해오던 톨스토이조차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레미제라블 이후 프랑스 소설 중 최대의 걸작이라고 평가받았다. 세상의 밑바닥을 즐겨 폭로하는 자연주의 편향에 대해 비평가들은 창부 문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모파상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을 모토로 한다고 강력히 맞서왔다. 특히 300여 편의 훌륭한 단편들을 써 세계적인 단편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19세기 프랑스 문학사를 빛내주고 있다. 비록 현대의 복잡한 내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진 않으나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작으로서 모파상의 예술은 영원할 것이다. 잔느가 짐을 다 꾸릴 때까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밤새 내리는 비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이 쏟아져 내렸다. 세차게 불던 바람은 서서히 잦아들고 인적 없는 거리에는 넘쳐 흐르는 개천의 물소리만 들릴 뿐이다. 어제 수녀원의 부속 여학교에서 나온 잔느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꿈꾸어왔던 인생이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그녀는 모든 것이 행복하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유일한 걱정은 날씨가 개지 않으면 아버지가 출발을 망설이진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수없이 하늘을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그녀는 달력을 여행 가방 속에 넣는 것을 잊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벽에서 작은 달력을 떼어냈다. 달력의 한가운데에는 1819년이라는 금색 글씨가 박혀 있었다. 잔느. 이때 문 밖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아버지. 문이 열리고 잔느의 아버지인 시몽 자크르 페르투 대보 남작이 들어왔다. 그는 전 세기의 귀족으로 궤벽이 있으나 좋은 사람이었다. 장자크 루소의 열렬한 신봉자인 그는 자연에 대해서는 여인과도 같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원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기질적으로 낙천가였다. 교육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자가 된 그는 악의는 없으나 전제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장점이자 단점은 선량하다는 것이었다. 남에게 베풀고 포용하는 데에는 팔이 몇 개 있어도 부족할 정도였다. 그의 의지가 결여된 듯한 선량함은 때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악한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행실이 바르고 상냥한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딸의 교육을 위한 결단을 내렸었다.
딸이 12살 되던 해 수도원 기숙사에 넣은 것이다. 아내가 울면서 말렸지만 그는 딸을 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잔느는 수도원 속에만 파묻혀 세상 돌아가는 일 같은 것은 알지 못했다. 그는 딸이 17살 때까지 순결하게 순진하게 지내다가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것은 지극히 그의 계획된 심산이었다. 엄격하고 틀에 박힌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그녀를 자연과 접하게 하고 그 아름다움과 경의 속에서 그동안의 답답함을 해소시켜주고 싶었던 것이다. 들판을 뛰어놀고 동물들을 접하면서 영혼을 열게 하여 자연과 생의 법칙을 배우게 하고 싶었다. 그 딸이 수녀원을 나오게 되었다. 그녀는 수녀원을 나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다.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행복에 겨웠다. 그녀는 마치 베로네즈가 그린 초상화처럼 아름다웠다. 햇살을 머금은 듯 빛나는 금발머리, 우단 같은 솜털이 가볍게 돋아있는 장밋빛 살결, 폴란드의 인형을 연상케 하는 푸른 눈은 눈이 부실 정도였다. 그녀는 키가 컸고 가슴은 풍만했으며 허리의 곡선은 그려놓은 듯 매끈했다. 경쾌한 목소리와 명랑한 웃음소리는 듣는 이마저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우리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창문 쪽으로 가리켰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여행을 하겠다는 거냐? 하지만 그렇게 물러설 잔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리광을 부리면서 애원했다. 아빠 부탁이에요. 오후에는 갤 거예요. 하지만 네 어머니가 절대로 승낙하지 않을 게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어요. 네가 어머니만 설득시킬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좋다. 잔느는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이 여행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성심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로 그녀는 루앙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정한 나이가 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여행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 2번, 2주일간 파리로 데려간 적이 있었으나 그곳은 그녀가 좋아하는 시골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위해 레프불 여행을 준비해 두었다. 이포르 근처의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레프불의 별장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별장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녀는 바닷가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다. 그 저택은 그녀가 물려받은 것으로 그녀가 결혼한 후에도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잔느는 굳은 비가 더 야속하게 느껴졌다. 지난 밤부터 그치지 않는 비 때문에 그녀는 잠까지 설쳤다. 아빠, 엄마가 승낙했어요. 마차를 준비해 주세요. 잔느는 어머니의 방에서 뛰어나오면서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소리쳤다. 하지만 포구는 그 기세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살인마차가 문 앞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는 비가 더욱 세차게 뿌렸다. 잔느의 어머니인 남작 부인이 한쪽은 남편의, 다른 한쪽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내려왔다. 하녀인 로잘리는 심장비대증으로 무척 뚱뚱해진 남작 부인의 거동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고지방 출신의 노르망디 여자로 18살이 될까 말까 한 나이인데도 보기에는 20살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잔느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자매나 다름없었고 가족들도 그녀를 딸처럼 대했다. 남작 부인은 몹시 숨을 헐떡이면서 낡은 저택의 층계에 이르렀다.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녀는 빗물이 넘쳐 흐르는 마당을 바라보며 잔느를 흘겨보았다.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한 거요. 아델라이드 부인. 남작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작 부인이 아델라이드라는 화려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작은 다소 장난기 어린 표현으로 부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곤 했다. 남작 부인이 간신히 마차에 올라타자 마차의 용수철이 모두 휘어져 버렸다. 남작은 부인 곁에 앉고 잔느와 로잘리는 맞은편 좌석에 앉았다. 부엌 일을 하는 하녀인 루디빈느가 무릎을 덮을 망토 몇 개와 바구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는 시몽 영감 곁에 마부석으로 올라타 큼지막한 담요로 온몸을 감쌌다. 문지기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마차는 출발했다. 마부인 시몽 영감은 빗속에 머리를 숙이고 등을 구부린 채 깃이 3겹으로 된 외투 속에 몸을 숨겼다. 세찬 바람은 유리창을 때리고 길은 온통 빗물에 잠겼다. 2마리의 말이 전속력으로 대형 선박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곳을 따라 내달렸다. 배의 돛대와 밧줄은 잎이 떨어진 나무처럼 쓸쓸히 서 있었다. 드디어 마차가 몽 리부대의 큰 길로 접어들었다. 몇 개의 목장을 통과했는데 비에 잠긴 버드나무가 버려진 시체처럼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말이 철벅철벅 물을 튀기는 바람에 마차 바퀴는 순식간에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모두들 말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도 대지처럼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남작은 멍하니 비에 젖은 들판을 바라보았다. 로잘리는 무릎 위에 짐을 얹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잔느마는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큰 소리로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참았다. 대신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빗물의 촉감을 즐기고 있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말의 몸에서 뜨거운 김이 나고 있었다. 남자 부인은 잠이 들었는지 머리가 좌우로 힘없이 움직였다. 숨을 쉴 때마다 뺨은 부풀어 오르고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는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남작은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풍만한 배 위로 깍지를 낀 그녀의 2손에 작은 가죽 지갑을 살며시 놓았다. 그 바람에 잠이 깼는지 남작 부인이 슬며시 눈을 떴다. 그녀는 선잠을 깬 몽롱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지갑에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입구가 열려 금화와 지폐가 마차 안에 흩어졌다. 남작 부인의 눈이 커졌다. 그러자 잔느가 큰 소리로 웃었다. 남작은 돈을 주어 부인의 무릎 위에 놓으며 말했다. 여보, 이건 에르또 농장에서 남은 전부요. 레프불을 수리하려고 그걸 팔았지. 남작 부인은 6,400프랑을 세어보더니 조용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 농장은 그들의 양친이 물려준 31개의 농장 중에서 9번째로 판 농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토지에서 약 2만 리브르의 수입이 있었고 잘만 관리한다면 연간 3만 프랑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 부부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언제나 뚫려있는 바닥 없는 구멍, 즉 설량이라는 구멍만 없었다면 이 소득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 선량함은 마치 가뭄이 논바닥을 말리듯이 그들 수중의 돈을 마르게 하였다. 이상하게도 돈이 도망치듯 사라져버렸다. 이 일에 대해 언제나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군. 대단한 걸 산 것도 아닌데 오늘 100프랑이나 썼단 말이야. 쉽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행복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큰 불화를 일으키진 않았다. 제가 살 집은 아름다운가요? 잔느의 말에 남작이 웃으며 대답했다. 기대해도 좋아. 세차게 내리던 비가 차츰 약해져 갔다. 얼마쯤 지나서는 이슬비처럼 가늘게 흩날렸다.
그러더니 구름이 걷히고 그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깨끗하고도 오묘한 쪽빛에 아름답고 순수한 하늘이 머리 위로 펼쳐졌다.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대지의 행복한 탄식처럼 지나갔다. 들과 숲을 따라 달릴 때면 깃털을 말리는 새들의 기분 좋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저녁이 되었다. 마차 안의 사람들은 잔느만 빼놓고는 모두 잠이 들었다. 말에 숨을 돌리게 하고 물과 함께 귀리를 주기 위해 여인숙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했다. 해는 이미 지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어떤 작은 마을에서 램프에 불을 켰다. 하늘도 역시 총총한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불 켜진 집들이 한 점의 불처럼 어둠을 뚫고 여기저기에 나타났다. 언덕 뒤에서 전나무 가지들 사이로 붉고 커다란 달이 잠에 취한 듯이 솟아올랐다. 행복한 환상에 지친 잔느는 설핏 잠이 들었다. 똑같은 자세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저려와 가끔 눈을 떴다. 그럴 때마다 밖을 내다보면 불빛으로 가득한 어둠 속으로 농가의 나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거나 여기저기 들판에 누워있는 소들이 머리를 쳐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이리저리 자세를 가다듬고 나서 꾸다 만 꿈을 다시 꾸려고 애썼다. 그러나 끊임없는 마차 소리가 잠을 방해했다. 그녀가 마차 소리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마차는 서서히 목적지에 다다랐다. 마차가 멈추자 하인과 하녀들이 램프를 들고 마차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에서 깬 잔느는 재빨리 뛰어내렸다. 남작과 로잘리는 한 농부가 비추어주는 등불을 받으면서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더 크게 투덜거리는 남작 부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남작 부인은 아무것도 마시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리에 눕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잔느와 남작은 마주 앉아서 밤참을 먹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어린애 같은 기쁨에 사로잡혀서 수리한 저택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농장과 저택이 딸린 노르망디 특유의 저택이었다. 지금은 회색으로 변한 하얀 돌로 지어졌으며 일가 친척들이 묵을 수 있을 만큼 넓었다. 넓은 현관 겸 복도가 집을 둘로 나누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통하게 했으며 양쪽 정면에는 커다란 문이 열려 있었다. 이중으로 된 계단이 마치 입구에 걸쳐지듯이 놓여 있는데 가운데는 허공으로 두고 다리처럼 두 개의 계단이 2층에서 만나고 있었다. 아래층 오른쪽으로는 굉장히 큰 객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나뭇잎으로 무늬를 놓은 장식 융단이 걸려 있었다. 촘촘하게 짜인 융단으로 씌운 가구에는 모두 라 퐁텐리의 오화에 나오는 사파가 그려져 있었다. 잔느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여우와 황새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렜다. 객실 옆에는 고서가 가득한 서재와 사용하지 않는 방이 2개 붙어 있었다. 왼쪽으로는 새 판자로 꾸며진 식당과 식탁보나 냅킨 등을 넣어두는 방, 식품 저장실, 부엌, 그리고 욕조가 붙어있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다. 2층 전체는 세로로 길게 복도로 갈라져 있었다. 방마다 하나씩 10개의 문이 이 복도에 늘어서 있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잔느의 방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리로 들어갔다. 남작은 그 방을 새로 꾸몄는데 단지 벽지를 바르고 창고 속에 쓰지 않고 넣어둔 가구들을 갖다 놓았을 뿐이었다. 벽 전체에는 커다란 벽 장식이 걸려 있었는데 낡은 폴란드제의 융단이 있었다. 잔느는 침대를 발견하고는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내 귀퉁이에는 떡갈나무로 조각된 4마리의 커다란 새가 침상을 받치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침상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보였다. 침대 양쪽에는 꽃과 과일을 조각한 두 개의 커다란 꽃장식이 치장되어 있었다. 우아하게 둥근 홈을 판 네 개의 기둥은 코린티식의 주두가 붙어 있었는데 장미와 큐피트가 감겨있는 코니스를 받치고 있었다. 침대는 기념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세월로 거무스름해진 나무의 딱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아해 보였다. 침대보는 기분 좋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들은 짙은 남색의 옛날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금실로 술을 놓은 커다란 백합꽃들이 군데군데 별을 박아놓은 것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잔느는 등불을 쳐들고 벽걸이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녹색, 적색, 황색의 색이 어우러진 신비스러운 옷을 입은 젊은 영주 부부가 하얀 열매가 달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나무 열매와 같은 빛깔의 통통한 토끼 한 마리가 회색이 도는 풀을 조금 뜯어먹고 있었다. 그들의 바로 위쪽으로는 뾰족한 지붕을 한 5채의 자그마한 집이 보인다. 그리고 그 위에는 빨간 풍차가 있다. 다른 2개의 벽장식도 이것과 아주 비슷했다. 다만 폴란드식으로 옷을 입은 4명의 작은 꼬마들이 집에서 나와서 몹시 놀라고 화가 난 몸짓으로 하늘을 향해 팔을 쳐들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벽장식에는 비극이 그려져 있었다.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토끼 옆에 그 젊은 영주가 죽은 듯이 누워있고 젊은 부인은 그를 바라보면서 단검으로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나무의 열매들이 흑색으로 변해 있었다. 잔느는 그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 그러고는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동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자였다. 그제야 그녀는 피람과 티스베의 불행을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 사랑의 모험 속에 둘러싸인 것이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이것은 밤마다 자기의 꿈속에 이 전설적인 고대의 사랑을 맴돌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의 가구는 모두 각기 다른 양식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 가구들은 대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것들이다. 각기의 세대가 차례로 집안에 남겨둔 것이어서 집안을 마치 박물관처럼 보이게 했다. 아름다운 루이 14세 시대의 옷장은 번쩍거리는 구리 장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 곁에는 아직도 꽃다발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싼 루이 15세식의 안락 의자가 2개 놓여 있었다. 장미목으로 만든 책장은 둥근 유리 뚜껑 속에 제정시대의 좌종 시계가 놓여있는 벽난로와 마주보고 있었다. 이 시계는 황금색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 위로 4개의 대리석 기둥에 매어 달린 청동의 벌집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기다랗게 갈라진 틈새로 벌집에서 튀어나온 가느다란 추가, 칠보로 된 날개를 가진 작은 꿀벌을 이 화단 위로 날아다니게 하고 있었다. 숫자판은 채색한 사기로 되어 있었고 벌집 옆으로 끼워져 있었다. 시계가 11시를 알렸다. 남장은 딸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래서 잔느는 허전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다. 그녀는 방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서 촛불을 껐다. 그러나 방은 여전히 환했다. 침대의 왼편으로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창백한 빛은 피람과 티스베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췄다. 발치에 있는 다른 창문으로 부드러운 달빛에 휘감겨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였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마차 굴러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와서 여전히 마차에 타고 있는 듯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열이 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다. 그리고는 창가에 기대어 밤의 정취를 느꼈다.
밤은 달 때문에 대낮처럼 환했다. 어릴 적 좋아했던 이 마을이 잔느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는 너른 잔디밭이 있었고 두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저택 앞에 보초처럼 우뚝 서 있었다. 북쪽에 있는 것은 플라타너스고 남쪽에 있는 것은 보리수였다. 넓은 잔디밭 끝에는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영지의 경계가 되고 있었다. 늘 들이치는 해풍으로 비틀리고 잎이 떨어진 5그루의 느릅나무 덕분에 영지는 질풍을 모면할 수 있었다. 두 줄로 난 긴 가로수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포플러 나무였다. 노르망디에서는 뿔뿔이라고 부르는 이 가로수의 길이 저택들과 거기에 인접해 있는 2개의 농원을 분리시켜 주었다. 농원의 한 곳에는 쿠이아르 가족이 살고 다른 한 곳에는 마르탱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이 뿔뿔로 인해서 이 저택에 랩뿔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 울타리 너머로는 아종이라는 야생식물이 여기저기 돋아있는 황폐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위를 해풍이 밤낮으로 지나간다. 잔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창문 아래로 덩굴을 뻗고 있는 제스민 향기가 기분 좋게 나더니 곧 비릿하고 소금기를 머금은 해초의 냄새가 스쳐 지나갔다. 잔느는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시원한 목욕을 했을 때처럼. 그리고 밤의 부드러움에 가슴이 설레고 행복의 입김과도 같은 그 무엇을 느꼈다. 그녀는 사랑을 동경하기 시작했다. 사랑. 2년 전부터 그것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다만 그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사실 그녀 자신도 모르고 또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일조차 없다. 그는 그였다. 그뿐이었다. 그녀는 다만 온 마음으로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그도 온 힘을 다해 그녀를 극진히 사랑해 주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같은 밤에는 산책을 할 것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갑자기 그녀는 그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꼈다. 그러자 갑자기 전율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흘렀다. 그녀는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두 팔로 가슴을 껴안았다. 그러자 갑자기 저택 뒷길에서 어둠 속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혹시 신의 계시? 운명적인 만남?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틀림없이 철책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룻밤의 잠자리를 청할 것이다.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녀는 혼자서 상상하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리자 그녀는 마치 기만을 당한 것처럼 서글퍼졌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과 상상이 우스워 미소를 지었다. 그러는 동안에 여행을 끝마친 달은 바닷속으로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공기는 더욱 시원해졌다. 동쪽 수평선이 희끄무레해졌다. 오른쪽 농장에서 수탉 한 마리가 회를 치자 다른 닭들이 왼쪽 농장에서 화답을 했다. 어느새 드넓은 하늘에는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도 닫지 않고 침대에 가서 누워 다시 얼마 동안 공상에 잠기다가 잠이 들었다. 8시에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잠이 깨었다. 아버지는 저택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바다와 마주한 현관은 사과나무를 심은 넓은 들로 길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 농로라고 불리는 이 길은 농부들의 울타리 사이로 뻗어나가다가 2km쯤 더 가서 르 아브르에서 획함에 이르는 길과 이어지고 있었다.
고든 통로가 숲의 울타리에서부터 현관의 층계까지 나 있었다. 바닷가의 조약돌과 지프로 만든 조그만 건물들, 마굿간이나 헛간 같은 것들이 두 농원의 천변을 따라 뜰의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었다. 지붕은 모두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목조 건물은 온통 새로 고쳐졌고 방마다 전부 도배를 다시 하고 내부는 모두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 낡은 저택은 은백색의 새 덧문을 얼룩처럼 늘어놓고 있었다. 또 다른 현관, 즉 잔느 방의 창문 하나가 나 있는 쪽의 현관은 비바람에 패인 느릅나무의 벽 너머로 먼 바다를 향해 있었다. 잔느와 남작은 손을 잡고 즐겁게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전부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공원이라고 부르는 곳을 둘러싸고 있는 긴 포플러 길을 천천히 거닐었다. 풀은 녹색 양탄자처럼 가로수 그늘 아래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잔느를 놀라게 했다. 그러고는 잽싸게 비탈을 뛰어넘어 갈대밭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점심을 먹고 나서 아직도 기진맥진해 있는 아델라이드 부인이 이제부터 또 쉬어야겠다고 말을 하자 남작은 잔느에게 이포르까지 내려가자고 제안을 했다. 두 사람은 우선 랫뿌뿔이 있는 애투방의 촌락을 지나 걷고 있었다. 그때 세 사람의 농부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이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굽이진 계곡을 따라 바다까지 내려가는 비탈진 숲속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이포르의 마을이 나타났다. 문턱에 앉아 헌 옷가지를 깁고 있던 여자들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가운데로 개울이 흐르고 집집마다 문 앞에 쓰레기가 쌓인 거리는 바다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잔느는 극장의 무대 장치처럼 신기하고도 새로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집에 담을 돌아가자 바다가 눈앞에 들어왔다. 불투명하고도 매끄러운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해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새의 날개처럼 하얀 돛을 단 범선들이 난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다. 좌우로 거대한 절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절벽의 갈라진 틈으로 항구와 집들이 보였다. 작은 파도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바닷가의 자갈들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이 지방의 특유의 작은 배들이 그 자갈돌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다. 배들은 콜타르를 칠한 둥그런 뱃전을 햇볕에 드러낸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몇몇 어부들이 저녁 밀물을 대비하여 배를 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뱃사람 하나가 생선을 팔기 위해 다가왔다. 잔느는 랫부뿔로 가져가고 싶어서 넙치 한 마리를 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뱃놀이를 하실 테면 도와드리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조제르 라르디크라는 이름을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 남작은 그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다. 생선이 컸기 때문에 잔느는 아버지의 단장으로 생선의 아가미를 꿰어서 둘이 각기 양 끝을 잡았다. 두 사람은 언덕을 오르면서 어린애들처럼 제잘거리며 즐겁게 걸었다. 그러는 동안 점점 팔에 힘이 빠져서 넙치의 꼬리가 풀밭에 질질 끌렸다. 잔느에게는 즐겁고도 자유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고 혼자서 가까운 곳을 산책하기도 했다. 황금빛의 갈대들이 무성한 골짜기를 깡충거리며 내려가기도 했다. 갈대꽃의 진하고도 기분 좋은 냄새는 마치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그녀를 취하게 했다. 때로는 나른해져서 언덕의 무성한 풀밭에 드러눕기도 했다. 먼 바다의 수평선 위에 돛단배가 떠 있는 것이 보일 때면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가 오랫동안 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는 어린 토끼들이 그녀의 발치로 깡충거리며 지나가기도 했다. 그녀는 마치 땅에 씨를 뿌리듯이 곳곳에 추억을 심어 놓았다. 그녀는 수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튼튼하고 대담했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헤엄쳐 나갔다.
그녀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푸른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을 좋아했다. 가만히 누워 물의 감촉을 느끼는 것도 좋았고 유유자적 날아가는 갈매기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았다. 이따금 그녀가 너무 멀리 나가면 작은 배가 그녀를 찾으러 오곤 했다. 그녀는 허기져서 얼굴은 창백했지만 행복한 기분으로 미소를 머금은 채 저택으로 돌아왔다. 한편 남작은 농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기계를 시험해보고 외국 품종을 이식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농부들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 그는 자주 이포르의 뱃사공들과 함께 바다로 나가기도 했다. 주위의 동굴이나 절벽 꼭대기를 찾아가면 그는 어부가 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가끔 바다에 낚싯줄을 들이기도 했다. 긴장되는 기분으로 낚싯대를 쥐고 있다가 걸린 고기가 몸부림치면 그 기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놓고 다음날 던져놓은 그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 달빛을 받으며 떠나는 적도 있었다. 그는 돛대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좋아했고 시원한 밤바람을 들이마시는 것도 좋아했다. 식사 때마다 가족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했다. 남작은 자신의 낚시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열을 올렸고 남작 부인은 포플러가 있는 큰 가로수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 길은 쿠이야르 농장의 맞은편에 있는 오른쪽 길이었다. 다른 길은 햇빛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열심히 걸었다. 밤에 서늘한 기운이 거치자마자 그녀는 로잘리의 팔에 기대어 내려왔다. 온몸을 망토로 감싸고 검정 수건을 쓴 머리에는 또 빨간 털모자를 뒤집어 썼다. 그녀는 산책길의 코스가 끝나는 양쪽에 벤치를 놓아두도록 했다. 그리고 5분마다 걸음을 멈추고는 자기를 부축하고 있는 로잘리에게 말했다. 앉자, 얘야. 좀 피곤하구나. 그러고는 쉴 때마다 벤치 위에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던 모자와 망토를 벗어놓았다. 오후에도 남작 부인은 산책을 했다. 오후의 산책은 아침보다 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때로는 벤치 위에서 1시간가량 조는 때도 있었다. 10년 전 그녀는 숨이 답답해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심장비대증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그런 병명은 처음 들었지만 그때부터 나의 심장비대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작이나 잔느, 로잘리에게 자기의 심장을 만져보도록 했으나 아무도 그것을 감지하지는 못했다. 그녀의 살찐 가슴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병이 발견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러고는 툭하면 나의 심장비대증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너무 자주 그랬기 때문에 이 병은 그녀에게만 특별한 것처럼 여겨졌고 다른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아주 예뻤고 갈 때보다 더 날씬했었다. 제정시대의 제복을 입은 많은 사관들의 팔에 안겨 왈츠를 추기도 했고 코린느를 읽고 눈물을 짓기도 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이 책에 대해서 감명을 느끼고 있다. 그녀는 뚱뚱해지면서 더욱 시적인 충동에 사로잡혔다. 너무 뚱뚱해져서 안락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만 했을 때는 그녀는 감동적인 시와 소설, 음악들을 들으며 자신이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된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자유를 빼앗긴 이들과 제비들에 대한 이야기인 번민하는 사랑의 노래는 언제나 그녀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레프불에 거주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 소설에 무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았다. 주위의 숲과 쓸쓸한 광야, 바다는 그녀가 몇 달 전부터 읽고 있는 월터 스코트의 책을 연상하게 했다. 비 오는 날에는 방에 틀어박혀서 그녀가 기념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옛날 편지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지들, 약혼 시절에 보낸 남작의 편지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도 있었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스핑크스가 달려있는 마호가니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잔느는 가끔 로잘리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부축하여 산책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잔느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곤 했다. 잔느는 그 옛날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에 놀라곤 했다. 그들의 느린 걸음걸이는 이야기의 느림과 보조를 맞추었다. 가끔 숨이 차서 이야기를 몇 초 동안 멈추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두 모녀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그들은 산책길 끝에서 그들을 향해 오고 있는 풍채 좋은 신부를 발견했다. 그는 멀리서 미소 띤 얼굴로 다가오며 인사를 했다. 남작부인, 안녕하십니까? 그는 그 지방의 신부였다. 어머니는 철학자들의 전성기에 태어났고 신앙심이 없는 아버지의 손에 자랐기 때문에 신부들을 좋아하긴 했으나 교회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의 주임 신부인 피코 신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보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신부는 조금도 그것에 대해 마음을 쓰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잔느를 쳐다보고 훌륭한 용모를 가졌다고 칭찬을 하고 나서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다 삼각모를 벗어놓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지나치게 뚱뚱한 신부는 비오듯 땀을 흘렸다. 그는 땀에 젖은 커다란 체크무늬 손수건을 꺼내 얼굴과 목을 닦았다. 그러나 축축한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 넣자마자 다시 땀방울이 솟아났다. 그는 쾌활한 전형적인 시골 신부로 너그럽고 말이 많았으며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지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이 아직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작부인은 자기의 확실치 않은 신앙심에 게으름을 느끼는 듯 했지만 잔느는 수도원에서 해방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인지 미사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남작도 나와서 이들의 이야기에 한몫 거들었다. 그의 범신론적인 종교는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서 그를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신부에게는 친절했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라고 그를 붙들었다. 남작 부인은 신부를 친절히 대접했다. 그것은 어쩌면 체질이 비슷한 사람에 대한 친화력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시작될 쯤에는 신부는 신부다운 훌륭한 말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갑자기 흐뭇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고 간 듯 그가 말했다. 이 교구에 새 신도가 한 사람 생겼는데 소개해드려야겠군요. 드라마르 자작입니다. 이 지방의 모든 가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작 부인이 물었다. 그분은 유르의 드라마르 집안이신가요? 신부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작고한 장 드라마르의 아들입니다. 귀족을 좋아하는 남작 부인은 숱한 질문을 던진 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다. 부친의 부채를 정리하고 난 뒤에 젊은 청년은 대대로 지내던 가문의 저택을 팔아 애투방의 마을에 소유하고 있는 새 농장 중의 하나를 임시 거처로 삼았다. 그의 재산은 모두 연금 5,6천 리불이었다. 그러나 그는 검소한 데다가 현명한 성격이어서 2, 3년 동안 검소하게 지내며 장차 사교계에 나설 만한 재산을 모아서 결혼을 할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신부는 덧붙였다. 아주 호감이 가는 청년이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별로 즐겁지 않은가 봅니다. 남작이 말했다. 그분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그분에게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모두가 거실로 가서 커피를 마신 후 신부는 정원을 한 바퀴 돌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작이 그와 동행을 했다. 그들은 저택의 하얀 정면을 따라서 느릿느릿 걸어갔다가는 다시 돌아왔다. 신부는 주머니에서 권련 비슷한 것을 꺼내 우물우물 씹었다. 그는 담배의 효용을
시골 사람의 솔직한 말투로 설명하였다. 소화가 좀 안 돼서 트림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요. 그는 부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다시 객실로 들어갔다. 다음 일요일, 남작 부인과 잔느는 신부에 대한 미묘한 감정에 이끌려 미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미사가 끝난 후 목요일 점심에 신부를 초대하기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는 어떤 키가 크고 품위 있는 청년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성당에서 나왔다. 신부는 두 여인을 발견하자 반갑게 소리쳤다. 마침 잘 됐군요. 여러분의 이웃인 드 라마르 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작은 겸손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인들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여자들에게는 호감을 주는 훌륭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까맣고 곱슬거리는 머리는 햇빛에 그을어서 매끈한 이마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푸르게 보이는 흰자는 검은 눈동자를 더욱 깊어 보이게 했고 촘촘하고도 긴 속눈썹은 어떤 여인이라도 뒤돌아보고 싶게 만들었다. 그의 눈이 지닌 매력은 그를 사려 깊게 보이도록 했고 아무리 사소한 말에라도 그럴듯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무성하면서도 윤기가 도는 수염이 날카롭게 보이는 턱을 가려주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이틀 후 드 라마르 씨는 처음으로 레뿌뿔에 방문했다. 그날 아침 남작은 거실 창문 맞은편에 있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아래에다 시골풍의 벤치를 놓으려고 했다. 남작은 드 라마르 씨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이 지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곳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면서 혼자 산책하는 동안에 많은 아름다운 곳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의 시선은 간간히 잔느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럴 때마다 잔느는 그의 시선에서 야릇한 감정을 느꼈다. 작년에 죽은 드 라마르 씨의 아버지는 마침 퀴르토 씨의 절친한 친구였음을 알게 되었다. 남작 부인은 퀴르토 씨의 딸이었다. 이렇게 되자 인척관계, 만난 날짜, 혈족관계 등 화제가 그칠 줄 몰랐다. 남작 부인은 오랜 기억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자작은 바르풀루의 손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장남인 공트랑 씨는 크루실가의 딸과 결혼을 했지요. 크루빌의 크루실 말입니다. 차남은 내 사촌 중에 하나인 드라로시 오베르양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크리상즈가와 친척이 되지요. 그런데 크리상즈 씨는 저의 아버님의 절친한 친구랍니다. 아마 대개 선친과도 역시 안면이 있으실 거예요. 네, 부인. 크리상즈 씨는 망명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은 파산하고요. 바로 그분이에요. 저의 숙부 되시는 에르뜨리 백작이 세상을 뜨자 혼담을 가져왔었죠. 그가 코담배를 즐겼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고 비르아즈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집은 브룬을 만나 오베르니에 정착하려고 1813년경에 투렌느를 떠났죠. 그 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늙은 후작은 말에서 떨어져 죽고 영국인과 결혼한 딸과 밧솔이라던가 하는 상인과 결혼한 딸이 또 하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서 여자를 유혹했다는 소문이더군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에 대해 부쩍 친근함을 느꼈다. 남작은 원래 비사교적이며 사회의 신념이나 편견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가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작에게 그 가문들에 대하여 물었다. 드 라마르 씨가 대답했다. 이 고장에는 귀족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덕에는 토끼가 별로 없다고 단언하는 것과 같은 어조였다. 그러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는 귀족이 세 집안밖에 없었다. 드 쿠투리의 후작, 그는 노르망디 귀족의 우두머리격이었다. 드 브리즈빌 자작 부처, 그들은 훌륭한 혈통의 사람들이지만 너무 고립되어 있었다. 끝으로 드 푸르빌르 백작, 그는 상심하고 있는 아내를 죽도록 못살게 군다는 소문이 나 있는 사람으로 브리에트의 저택에서 사냥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친교를 맺고 있는 몇몇 몰락한 귀족들이 여기저기 땅들을 사들였다. 자작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잔느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정하고 특별한 인사를 그녀에게 보내는 것 같았다. 남작 부인은 그를 호감이 가는 청년으로, 특히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남작 역시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예의 바른 청년이야. 그들은 자작을 다음 주일 만찬에 초대했다. 그 후로 그는 규칙적으로 찾아왔다. 그는 대개 오후 4시경에 와서는 산책길에서 남작 부인을 만나 그녀의 운동을 도왔다. 잔느가 외출하지 않을 때에는 함께 동행했다. 잔느는 다른 쪽에서 남작 부인을 부축했고 이들 세 사람은 곧은 큰 길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쉬지 않고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잔느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까만 눈은 푸른 잔느의 눈과 자주 부딪혔다. 그들은 남작과 함께 여러 번 이포르로 내려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해변에 있을 때 라스티크 영감이 다가와 파이프를 문 채 말했다. 이런 바람이라면 내일은 에트르타까지 갔다가 문제없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잔느는 손뼉을 쳤다. 아빠, 가시는 거죠? 남작은 드 라마르 쪽을 돌아다 보았다. 어떻소 자작? 우리 그리로 가서 점심을 먹읍시다. 소풍의 계획은 그 자리에서 결정되었다. 잔느는 새벽에 눈이 떠졌다. 그녀는 옷 입는 것이 더딘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을 밟으며 해변으로 나갔다. 자작과 라스티크 영감은 닷줄을 감아올리는 기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다른 뱃사람 둘이 출발을 거들어 주었다. 남자들이 어깨를 뱃전에 대고 힘껏 밀어붙였다. 간신히 조약돌이 있는 평평한 곳으로 나아갔다. 바닷가의 경사진 곳에 다다르자 보트는 갑자기 제 힘으로 발동되어 큰 소리를 내며 둥근 조약돌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배는 잔물결이 넘실거리는 거품 위에서 멈춰섰다. 그러자 무태 남아있던 두 뱃사람이 배를 물결 위로 밀어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미풍이 수면을 스치면서 잔 물결을 일게 했다. 돛에 올라오자 배는 바다에 흔들리는 듯 조용하게 나아갔다. 수평선 쪽으로 낮게 들이운 하늘은 대양과 섞여 있었다. 육지 쪽으로 높게 깎아지는 절벽은 그 발치에 커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햇빛이 가득한 잔디밭 언덕은 군데군데 초승달처럼 패어 있었다. 잔느는 한 손으로 뱃전을 잡고 흔들리는 물결에 약간 현기증이 나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키의 손잡이와 닷줄을 잡고 있는 라스티크 영감은 의자 밑에 숨겨둔 술병을 간간히 꺼내 병째로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의 분신 같은 파이프로 쉬지 않고 담배를 피워댔다. 그 파이프에서는 가는 실 같은 푸른 연기가 피어올랐다. 한편 그의 입술 한 귀퉁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뱃머리에 앉아있는 남작은 뱃사공을 대신해서 돛을 살피고 있었다. 잔느와 자작은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약간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의 시선을 마주치게 했다. 그들은 곁에 있는 것이 행복하게 여겨졌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내리비치자 엷은 안개가 증발하며 사라졌다. 그리고 거울처럼 매끄러운 바다는 햇빛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잔느는 몹시 감동했다. 아름다워요. 자작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군요. 아침의 청명하고 찬란한 빛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무언가 신비로운 감정을 심어 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에뜨르따의 커다란 국문이 보였다. 배가 해안에 닿았다. 남작이 먼저 내려 밧줄을 끌어당겨 배를 바닷가에 붙들어 놓는 동안 자작은 잔느의 발이 물에 젖지 않도록 그녀를 두 팔로 안아 땅에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모두 이 짧은 포옹에 흥분을 느꼈다. 라스티크 영감이 남작을 향해 소리쳤다. 제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한 쌍이 곧 생겨날 것 같습니다. 해변에 있는 작은 여인숙에서의 점심은 즐거웠다. 라스티크 영감은 식탁에 앉으면서 아직도 연기가 나는 파이프를 조심스럽게 베레모 속에 감추었다. 그 모습을 본 일행은 모두 크게 웃었다. 그의 붉은 코에는 파리 한 마리가 몇 번이나 날아와서 그 위에 앉으려고 했다. 영감이 느린 손짓으로 파리를 쫓아버리면 파리는 금세 다시 날아와 영감의 코에 앉았다. 이 간지럼이 귀찮아진 영감이 투덜거렸다. 그놈 지독히도 끈덕지군. 잔느와 자작은 이 모습을 보며 크게 웃곤 했다. 우리 산책해요. 커피를 마시고 나자 잔느가 말했다. 자작은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남작은 햇볕을 쬐는 것이 더 좋다며 사양했다. 자네들이나 갔다 오게. 1시간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지. 두 사람은 오두막 몇 개를 가로질러 널따란 계곡으로 나왔다. 평화롭기만 한 바다는 그들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그들 위에서 내리쬐고 있었다. 저기에 앉아 쉴까요? 잔느는 두 그루의 고목이 죽어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들은 머리는 그늘 속에 발은 햇빛에 드러낸 채 앉았다. 그들은 한 줄기의 빛의 모습을 드러낸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골은 참 좋아요. 저는 가끔 벌이나 나비가 되어 꽃들 속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한답니다. 잔느의 말에 자작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들의 습관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작은 사교계에 실증이 났으며 자기의 경박한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거기에는 진실한 것도 성실한 것도 전혀 없다고 했다. 사교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 잔느는 궁금증이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전원에 비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 예의를 갖추었다. 모슈, 마드무아젤이라는 호칭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분명했다. 그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깨닫고 다시 일행이 있는 곳을 향했다. 그러나 남작은 해안을 한참 돌아본 후 저녁 5시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들은 다시 배에 올랐다. 배는 살랑살랑 불어오는 미풍에 밀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미풍이 느리고도 훈훈한 숨결로 불어와 돛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는 다시 놓아버려 축 늘어지게 해서 돛대에 달라붙게 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잔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은 쓸쓸하죠. 자기의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자작이 대답했다. 그건 그래요. 하지만 저는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혼자 공상에 잠겼을 때에는 참 기분이 좋거든요. 자작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공상은 둘이 할 수도 있죠. 자작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얼굴을 붉혔다. 그 말의 의도를 알 것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좀 더 먼 곳을 보려는 듯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탈리아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스와 코르시카에도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전 목자들의 오두막과 호수들 때문에 스위스를 더 좋아합니다. 자작이 대답했다. 전 코르시카처럼 아주 새로운 지방이나 그리스같이 유서 깊은 유적들이 많은 나라가 좋아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곳들을 본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일 거예요. 흥분한 듯한 잔네의 말에 자작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영국에 몹시 호감이 갑니다. 배울 것이 많은 나라거든요. 이렇게 그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극지에서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상상 속의 풍경에 황홀해했다. 중국이나 라포니아의 풍속에 경탄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프랑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온화한 기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풍요로운 전원과 녹색 삼림, 고요히 흐르는 큰 강들과 아테네의 대세기 이래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미술에 대한 숭배가 있었으므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침묵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더욱 낮게 걸려있는 태양은 마치 피를 흘리고 있는 것과 같았다. 바람의 숨결은 고요해졌다. 잔 물결도 잃지 않았다. 무한한 평온이 우주를 마비시켜버린 듯 했다. 그리고 금세 태양은 일몰을 서두르고 있었다. 태양이 바다와 합쳤다. 조금씩 바다는 태양을 삼켜버렸다. 그때 수평선으로부터 서늘한 기운이 밀려왔다. 마치 삼켜진 태양이 세상에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숨을 내쉬려는 듯이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황혼은 짧았다. 별이 총총한 밤이 펼쳐졌다. 잔느와 자작은 나란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잔느가 한 손을 걸상에 갖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기라도 한 것처럼 옆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그녀의 살갗에 닿았다. 그녀는 이 가벼운 접촉에 놀라고 행복하고 당황해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잔느는 자신이 이상스럽게 들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무엇에든지 입맞춤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언젠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인형이 생각났다. 그녀는 얼른 그것을 찾아서 인형의 뺨과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고는 인형을 여전히 두 팔에 껴안은 채로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정말로 신이 내려주신 나의 사랑일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연결된 인연일까? 그녀는 자작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온통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가슴이 뛰었다. 그의 시선과 부딪히면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몸이 떨렸다. 그날 이후 잔느는 사랑을 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거나 또는 데이지꽃이나 구름 또는 동전을 공중에 던져 물어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내일 아침에는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해라.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내일이 되보면 알 거다. 다음 날 잔느는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의 테이블에는 봉봉 과자 상자와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뜰 안으로 들어왔다. 마차에는 횟감의 제과점 루라, 결혼 피로연의 식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루디빈느가 부엌에서 부리는 하인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바구니를 수없이 꺼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드라마르 자작이 나타났다. 허리에 꼭 끼는 그의 긴 프로코트는 가슴에 초승달 모양으로 도려낸 자리에 셔츠 앞에 장식 레이스를 드러내고 있었다. 몇 번씩 감은 날씬한 넥타이는 무게 있는 품위를 나타내는 그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를 높이 쳐들게 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잔네는 어리둥절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자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대모님, 준비는 되셨나요? 그의 말에 잔네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죠? 곧 알게 될 거다. 남작이 말했다. 수레를 탄 마차가 다가왔다. 아델라이드 부인이 화려한 차림으로 로잘리의 팔에 의지하여 자기 방에서 내려왔다. 로잘리는 자작의 우아한 차림에 넋을 잃은 듯이 보였기 때문에 남작이 자작의 귀에 속삭였다. 우리 하녀가 당신이 마음에 드는가 보. 자작은 귀까지 빨개지면서 못 들은 척했다. 그러더니 커다란 꽃다발을 집어들어 잔네에게 주었다. 잔네는 당황해하며 그것을 받았다. 네 사람은 모두 마차에 올랐다. 이포르로 들어서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갔다. 그들은 교회 앞까지 왔을 때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커다란 은빛 십자가가 나타났다. 성가대의 소년 하나가 그것을 받쳐 들고 있었으며 그 뒤를 붉고 흰 옷을 입은 다른 아이가 성수채를 담그는 성수단지를 들고 따랐다. 이어서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지나갔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리를 절었고 또 한 사람은 나팔을 부는 악사, 나머지 한 사람은 기도문을 외는지 입술을 달싹이면서 백의를 입은 그의 막료들을 따라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해변에는 화환으로 장식한 새 배 주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의 돛대와 돛과 밧줄은 긴 리본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뒤에는 잔느라는 배의 이름이 황금빛 글자로 쓰여 있었다. 남작의 돈으로 지은 이 배의 선장인 라스티크 영감이 행렬 앞으로 나아갔다.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동작으로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 십자가의 모습이 보이자 검은 수도복을 입고 두건을 쓴 일렬의 신자들이 원을 그리며 꿇어앉았다. 신부는 성가대의 두 소년 사이에 끼어 배의 한쪽 끝으로 갔다. 한편 배의 다른 쪽 끝에서는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의 늙은 성가대원이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음정이 틀리는 노래를 불렀다. 아멘이라는 구절을 마지막으로 성가는 멈추었다. 신부는 성수를 뿌리면서 배를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판을 따라 손에 손을 잡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대부인 자작과 대모인 잔느 앞에서 기도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자작은 의젓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잔느는 갑작스러운 감동으로 이가 맞부딪힐 정도로 떨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꿈이 갑자기 일종의 환각 속에서 현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혼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신부는 여기에서 축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남자들은 기도를 읊조리고 있는데 혼례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닐까. 그녀는 갑자기 그가 자기 손을 처음으로 부드럽게 다음에는 좀 더 세게 잡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그는 말했다. 당신이 괜찮다면 이것을 우리들의 약혼식으로 여겨도 될까요? 그녀는 네라고 말하는 듯이 천천히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성수를 뿌리고 있던 신부가 그들의 손가락에도 몇 방울 뿌려주었다. 의식이 끝나자 모두들 만찬이 준비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사의 손에 들려있던 십자가는 좌우로 마구 흔들리며 그 위엄을 상실한 듯 보였다. 신부와 성가대원들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려고 골목길로 사라졌다. 만찬을 위한 식탁은 뜰에 있는 사과나무 밑에 차려져 있었다.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남작 부인은 중앙에 앉았는데 좌우에는 이포르의 신부와 레뿌뿔의 신부가 자리했다.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작 곁에는 촌장과 그의 부인이 앉았다. 그 부인은 벌써 노경에 접어든 몸매가 마른 시골 여자였는데 여기저기에 짤막한 인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갸름한 얼굴에 꼭 끼는 커다란 노르망디식 도가머리를 한 암탉의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코로 접시를 쪼듯 재빠른 동작으로 얼른 음식을 먹어댔다. 잔느는 기쁨으로 머리가 멍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앉은 자작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지요? 생각해보니 그의 성만 알고 이름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줄리앙입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며 생각했다. 앞으로 이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게 될까? 식사가 끝나자 앞들은 뱃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남작의 가족들은 저택의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작 부인은 남작에게 기대어 두 신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잔느와 줄리앙은 작은 숲이 있는 데까지 가서 우거진 작은 길로 들어섰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대답해 주세요, 제발. 줄리앙이 애타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